전 절제술을 하는 게 더 다 없애다 보니까 부분 절제술보다 재발률이나 이런 완치율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재발률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MC 윤혜경입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 여성 암 발생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명 중에 1명의 여성이 유방암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괜한 걱정만 더 높아지고 있지는 않나 싶은데요. 오늘 외과 이관호 교수님 모시고 유방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실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수님 너무 환하게 웃고 계셔서 우리 환자분들이 진료 오실 때 정말 마음 편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을 치료하는 강북삼성병원 외과 이관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방암이 워낙 흔한 암이고 30대가 지난 여성분들은 유방암에 대해서 많은 걱정도 있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한 번쯤은 고민도 해보고 있고 이제 검사하고 뭐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는데요. 인터넷에는 사실은 이제 믿을 만한 정보는 10개 중에 실제로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방암에 대한 이런 오해들과 그 진실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대신 좀 뽑아왔는데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10명 중에 7명이 이 부분 절제술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전 절제술에 비해서 부분 절제술이 확실히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부분 절제술을 할 수 있으면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방의 이런 암 덩어리를 이제 국소화시켜서 부분적으로 절제하게 되면 이번 후에 회복 기간도 굉장히 빨라서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용적으로도 이제 반대쪽 유방단은 약간은 이제 작아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훨씬 좋습니다. 이제 전절제술을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유방을 다 없애는 수술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남자처럼 평평해지게 됩니다. 복원술을 할 수는 있는데 복원 성형술이라고 하죠. 자신의 지방 조직을 이식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형물을 넣어서 모양을 좀 유지시키는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수술을 한다고 해도 반대쪽과 완전히 똑같게 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나이가 들면서 반대쪽과의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부분 절제술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용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전 절제술을 하는 게 더 다 없애다 보니까 부분 절제술보다 재발률이나 이런 완치율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더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부분 절제술 하나, 전 절제술 하나, 유방암의 완치율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방암의 크기가 크거나 범위가 넓거나 또한 이렇게 다발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무리하게 미용적인 부분만 생각해서 부분 절제술을 하게 된다면 그건 재발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부분 절제술이 가능한 환자를 선택해서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만 하다면 부분 절제술을 하는 것이 뭐 재발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좋은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우리 의사 선생님과 함께 내려보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검사를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데 엑스레이로만은 유방암 진단이 좀 힘들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면 뭐 초음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촬영술을 주기를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으냐, 뭐 2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좋으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검진, 국가에서 하는 검진 자체가 엑스레이가 기본이 되고 초음파는 보통은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특히 폐경 전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동양 여성 자체가 이제 서양 여성에 비해서 좀 비만도도 낮고 그리고 가슴 크기도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유방 실질 조직의 비율이 유방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치밀 유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좀 질환처럼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질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이 치밀 유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치밀 유방인 분들은 작은 혹이 잘 보이지 않아요. 정상 조직이 뿌옇게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작은 혹은 이렇게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작은 혹들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병이 없습니다라고 판정하기에는 엑스레이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를 반드시 이제 시행을 같이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엑스레이 찍을 때 사실은 초음파는 크게 환자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유방을 꽉 눌러 찍어서 검사 자체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 검사가, 무섭기도 하고 네, 아프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엑스레이를 안 하고 초음파가 더 좋은 검사 아니냐? 네. 그럼 초음파만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네. 초음파든 엑스레이든 다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이제 검사하는 목적이 아주 초기의 암을 발견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초기의 암은 이렇게 혹을 형성하지 않고 석회질이나 이런 구조 왜곡 같은 그런 이상한 미묘한 변화를 먼저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런 변화들은 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고 엑스레이에서만 보이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초음파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나는 아주 초기의 암은 발견하지 않고 싶다랑 사실 발견할 의지가 없다. 네. 그냥 난 진행된 확실한 암만 발견하고 싶다 네. 하시면 그럴 때는 초음파가 유효하지만 네, 맞습니다. 근데 초기의 건강검진의 암은? 목적은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같이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같이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주기에 말씀해 대해서 주시죠. 말씀드리면 네. 아무 질환이 없고 아무 가족력이 없는 사람은 30 그리고 40 정도 됐을 때 1, 2년에 한 번씩 1,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는 거로 권장을 드리고 물론 자주 하면 좋긴 한데 무리하게 막 1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 1년마다 하는 게 좋지만 여유가 조금 안 된다면 최소한 2년에 한 번씩은 네.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또 별개로 가족력, 이제 유방암의 가족력이나 난소암, 그리고 췌장암, 네. 전립선암 같은 유방암과 관련이 높은 이런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남들보다 훨씬 높아지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질환들이 다 유방암과 관련이 맞습니다. 깊습니까? 맞습니다. 가족력이나 개인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네. 1년마다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또한 반대로 이제 검사를 좀 덜 해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가 이제 60세, 7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치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낮아지게 되면 엑스레이만 찍어도 이제 보이는군요. 암이 잘 보이고 두 번째로는 그런 나이가 많은 분에서 걸리는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네. 진행소가 조금 느립니다. 모든 암이 우리가 뭐 세포 성장과 같이 간다 뭐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저희가 들어서 오히려 연세가 좀 있으시다면 그렇게까지 자주 하진 않아도 된다. 네, 말씀이시죠? 그런 분들은 한 2년에 한 번씩 네. 부가 검진만 해도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혹시 검사를 많이 해서 몸에 해롭다거나 이런 건 없나요?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임산부도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아기 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초음파는 이제 방사선 자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네. 몸에 무해합니다. 많이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으면 자꾸 내 몸에 자꾸만 그 자잘한 혹들을 자꾸 발견하게 돼서 본인이 쓸데없는 조직 검사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서 뭐 너무 자주 할 필요까지는 없을 네. 것 같고요. 네, 다만 유방 엑스레이 촬영, 유방 촬영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엑스레이 촬영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설량 자체가 우리 그 흉부 엑스레이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나 이제 CT 같은 거 찍는 거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은 양의 방사선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30세 미만의 여성에서는 네. 그 방사선의 감수성 이게 좀 취약해서 네. 그리고 30세 미만에서는 유방암이 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득도 적어요. 네. 그래서 30세 미만에서는 특별한 질환, 유방암이 크게 의심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검진으로는 절대로 엑스선이 권고되지 않고 있고 30대 이상에서는 비교적 안전하게 6개월, 필요에 따라서는 2년 이 네. 사이에 마다의 엑스레이 촬영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비만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그런데 그러면 비만이 유방암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비만에 걸린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도 종종 듣곤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까지 이제 유방암에 대해서 확실히 네. 재발과 발생에 대해서 알려진 인자는 음주 그리고 비만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비만이라는 거는 이제 과학적 근거도 있고 네. 그리고 인구학적 이제 연구에서도 밝혀진 내용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건 물론 경계를 해야 됩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폐경 후 여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난소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전혀 나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비만 그 지방 세포들에서 네. 안드로젠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여성 호르몬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말 그대로 비만 세포, 지방 세포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유방암 발생, 특히 재발 같은 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만을 그런 의미에서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 과학적 근거는 이제 비만되게 되면 우리가 유방암뿐만 아니라 뭐 당뇨, 뭐 고지혈증, 뭐 다른 암들과 관련이 있잖아요. 비만이라는 게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몸에서 만들면서 이제 암에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단백질들을 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방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종들, 다른 질환에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만은 그런 의미에서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에서 그러면 비만을 어느 정도로 조심해야 되느냐, 유방 환자에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조심할 필요가 없다,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식습관에서 유방암 환자들이 비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지방 조심해야 된다 해서 너무 조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그런 유제품 자체도 안 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 이런 연구들의 대부분은 서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대부분, 특히 고령의 여성들은 비만인 여성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습관 자체가 서양식처럼 그 지방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 그걸 더 줄여야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기를 좀 드셔야 돼요라고 권장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봤거든요. 제가. 맞습니다. 너무 안 드시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과도하게 해석해서 유방암 환자는 지방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닌 사실이고요.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식습관보다 과도한 지방을 내가 먹고 있다, 그리고 내가 정상 체중보다 과도한 비만이다라고 하는 분들은 체중 관리에 유념해야 된다라고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유방암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비만 관리 좀 하는 게 좋지만, 어쨌든 이 비만 때문에 유방암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에는 좀 근거가 좀 약하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요새는, 예전에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암 수술을 바로 했던 것 같은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사이즈를 줄여서 그 다음에 수술을 한다, 이런 얘기가 요새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또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린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 하나, 수술 후에 항암 치료 하나, 뭘 먼저 하든 간에 재발률, 완치율 이런 것들이 같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중에 하기도 하고, 어차피 같은 약제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술 전에 항암 치료하는 거의 장점은 유일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재발률은 같지만 일단 항암 치료 먼저 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암이 줄어들 확률이 높잖아요. 줄여서 수술하면 좀 더 절개선도 좀 적게 하고 뭐 모양도 좀 좋다 라는 정도의 의미만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은 특정 암의 종류에서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재발률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암의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헐투 양성 유방암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제의 반응이 굉장히 좋을 뿐만 아니라 이 암 자체가 사실 위험한 암이거든요. 항암 치료가 어차피 반드시 필요한 암이기 때문에 크기가 1.5cm, 2cm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그 정도 크기면 사실 수술을 먼저 해도 유방 모양이 변형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단지 그 수술, 어떤 미용적인 목적 이런 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이 항암 치료의 반응, 우리가 암을 떼어냈을 때 이 암세포가 얼만큼 많이 죽었느냐에 따라서 재발률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응이 안 좋은 사람들 말 그대로 항암 치료까지 했고 수술까지 했는데 암세포가 많이 안 죽었네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재발률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런 환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연구를 많이 했고, 기존에 하지 않았던 표적 치료들을 추가로 하게 되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수술부터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환자가 항암 치료에 얼만큼 반응이 있는지, 얼만큼 안 좋은 암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들한테, 그러면 모든 환자들한테 그러면 그런 추가적인 표적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비용도 비쌀 뿐더러 약제에 대한 독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얼만큼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특정 암종에서는 항암 치료를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물론 뿐만 아니라 그런 장점도 있죠. 수술 범위도 줄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효과가 있는 또 암의 종류가 다른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새로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의 방법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요즘에 로봇이 대세라면서요, 교수님. 로봇 치료, 로봇 수술.
그러니까 이 로봇 수술을 많이 한다라는 건 로봇이 수술을 더 잘한다? 뭐 더 정교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외과적 수술에서 로봇 수술이 요새 많이 적용되고 네. 있고 점차 다양한 암종, 다양한 수술 많이 이제 넓혀지고 있는데 외과적 수술에서 로봇 수술의 장점은 대부분 미용적인 우수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완치율, 그러니까 얼만큼 더 깨끗이 제거하느냐, 네. 암을 더 잘 제거하느냐의 차이는 실제로는 로봇 수술과 일반 수술은 크게는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다만 이제 일반 수술을 할 때는 이 뭐 유방 쪽만 보자면 보이는 유방 쪽에 이렇게 절개선을 크게 남긴다고 하면은 네. 로봇 수술의 장점은 그 절개선이 네. 겨드랑이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내가 수술을 한지 안 한지 절개 상처가 네. 보이지가 않아서 미용적으로는 상당히 우수할 수 있다. 이제 그 미용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로봇 수술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처가 좀 적고 네. 그리고 절개면이 이제 수술 부위가 좀 멀다 보니까 수술 후의 통증 네. 같은 것도 좀 줄어들고요. 그로 인해서 피부 괴사나 네. 유두 괴사 같은 합병증들이 좀 더 감소하는 효과는 부수적으로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아직까지 네. 로봇 수술이 아주 오래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합병증 측면에 좋다라는 거는 증명하기에는 아직은 연구 중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로봇 수술이다. 저희는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유방암 뭐 너무 힘들죠. 수술하고 다 끝났다. 또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이후에 네. 꽤 상당 기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완치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기간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완치 기간이라는 거는 유방암은 다른 암과 조금 다르긴 합니다. 다른 암종은 보통 5년 네. 이 지나면 재발률 자체가 5% 미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완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유방암은 암종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네. 가장 흔한 이제 호르몬 양성암을 갖고 얘기를 하면 20년까지 재발은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완치라는 표현을 유방암 하는 사람들은 네. 쓰지는 않습니다.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체 유방암의 대략적으로 한 70%, 80% 정도 되고 네, 그럼 나머지 30% 정도는 호르몬 치료가 없어도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주로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되는 삼중 음성암, 헐투 양성암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네. 그런 암들에서 이제 호르몬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치료들은 되게 이제 항암 치료, 그리고 피적 치료, 네. 방사선 치료 네. 이런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략 길어도 2년 정도면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네. 제일 많이 차지하는 70% 70% 이상에서 네. 차지하는 호르몬 양성암 같은 경우는 최소 5년, 네. 길게는 10년까지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약을 계속 먹는 건가요? 맞아요. 그 약을 먹게 되는데 뭐 하루에 한 번 먹는 약, 뭐 고혈압 약도 그렇게 평생 먹는데 맞아요. 그게 뭐가 힘드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네. 이게 결국은 호르몬, 항호르몬 치료거든요. 호르몬 억제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올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사회생활 자체가 뭐 짜증도 많아지고 네, 네. 폐경 여성의 그런 게 네.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조금 불가능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긴 기간, 그리고 뭐 유방암에서는 완치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뭐 20년 이내, 20년까지도 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암이라고 하니까 정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 그래도 가능하면 좀 줄이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수술 후에 환자들에게 뭐 어떻게 취하면 좋지 않은 자세라든지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수술 후에 자세한 운동은 사실은 유방암의 예방과는 사실은 관련이 있는 행동들은 없고요. 네. 다만 이제 그런 합병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자세나 행동들은 있습니다. 네. 유방 수술만 했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운동이나 자세는 없는데 겨드랑이 수술을 대부분의 환자에서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겨드랑이 수술, 림프절을 얼마나 떼었냐에 따라서 조심하는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유방암 수술하는 환자들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불리는 이제 림프 부종, 팔이 붓는 증상. 네. 이게 한번 발생하면 치료법이 되게 없거든요. 이제 악화되는 걸 막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조심하라고 합니다. 팔에 이제 염증이 심한 염증이 생기는 봉화징역 같은 염증이 생길 만한 행동들. 네. 크게는 뭐 벌레 물린다거나 자주 주사를 맞는다거나 침을 뭐 맞거나 무슨 부항을 뜨거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의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팔에 골절 같이 올 수 있는 골절이면 우리 팔이 심하게 붓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림프절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팔이 크게 다칠 만한 운동이나 네. 행동은 제한하는 게 좋고, 일상적인 이런 가벼운 엮기 드는 운동, 근력 운동은 사실 가능합니다. 그런 건 네. 하는 게 좋은데, 이제 림프액의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어깨 쪽에 가방끈이죠, 주로. 무거운 가방끈을 오랫동안 메고 있는다거나, 장바구니를 오랫동안 네. 10분 이상 들고 있거나, 그런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조심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대부분의 수술은 조직 검사만 하게 됩니다.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는 한 개에서 세 개 정도만을 떼게 되는 그런 조직 검사 개념의 수술하기 때문에 이거를 얼만큼 조심해야 되냐고 하면 사실은 크게까지는 신경 쓰지 않지만 가급적 조심해라 네.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수술을 하셨으니까 이런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떻게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유방암은 습관이요? 그냥 무거운 거 들지 말아라. 뭐 이 정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끔 환자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재발을 억제하거나 내가 뭐를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네. 크게는 없어요. 특별히 뭘 먹어라? 네. 무슨 운동을 해라? 네. 이런 건 사실은 없는 게 정답입니다. 다만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거, 건강한 식습관, 맞아요. 건강한 생활 습관은 과도한 비만을 예방하고 균형 있는 식습관을 갖고, 그리고 하루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지만 제일 힘든 게 그거거든요. 맞습니다. 차라리 약을 먹으라 하면 먹겠는데 사실 그런 걸 지켜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죠.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 그리고 생활습관, 운동 이런 거는 사실은 절대적인 건 없다. 유방암에 특화된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해야 이런 질환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보면서 주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치료를 잘 받으면 우리가 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암 수술을 앞둔 환자분들 정말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힘들죠.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처음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고 하면 큰 상심감을 얻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환자분들에게 가장 처음 말씀드리는 부분은 유방암은 완치가 가능한 암이다. 완치율이 요새는 90% 이상이다. 라는 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수술,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는 분들이 있는데, 유방암 수술은 최소한 팔을 못 쓰게 된다거나 내가 어떤 운동을 못하게 된다거나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수술에 대한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미용적인 부분에서도 부분절제술을 대부분 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좌우측 모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미용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혹여나 전절제를 하게 되더라도 보건수술을 하게 되면 크게 생활에 불편할 정도의, 옷 입기 불편할 정도의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는다. 수술적인 부분에선 그렇게 안심을 드리고 있고, 항암 치료, 이것도 인터넷에 보면 너무 힘들다,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최소한 유방암 항암 치료는 상대적으로 다른 암종에 비해서 그렇게 독한 항암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극히 드물고, 그리고 이제 환자에 따라서 유방암의 치료 항암제 용량 그리고 부작용의 관리를 철저히 해주게 되면 유방암 항암 치료도 큰 괴로움 없이 완료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외과 이관호 교수님 모시고 유방암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들 저희가 질문 많이 드려봤는데 아마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또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들을 더 전해드리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뵙겠습니다.